그대로의 건강한 단맛. 콩꼬투리 안을 실하게 채우며 탱글탱글 여물어 있는 콩 중의 콩 강낭콩. 약재로도 널리 활용될 만큼 강낭콩은 맛은 물론 영양에 있어서도 탁월한데 요즘처럼 지치기 쉬운 계절엔 면역력 회복에도 그만이다. 밥, 떡, 빵, 어디에도 찰떡궁합. 한 번 맛보면 반하는 그 맛. 건강밥상 오늘은 밭에서 나는 보물 강낭콩과 함께한다. 한의학에서 강낭콩은 채두 또는 운두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물론 마그네슘,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특히 좋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고지혈증이나 대장 관련 질환을 예방할 뿐더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중국 양쯔강 남쪽, 강남에서 왔다 하여 이름 붙여진 강남콩. 하지만 이제는 세월과 함께 강낭콩으로 불린다. 강낭콩과 함께할 오늘의 첫 번째 레시피. 콩 본연의 부드러운 식감을 제대로 살렸다. 캐주얼하게 즐기는 디핑 소스, 강낭콩 후무스. 이어서 두툼한 버거 패티로 변신한 강낭콩을 만난다. 강낭콩 버거. 아이들 입맛을 심쿵하게 하는 맛이다. 강낭콩 하면 보통 맛있는 강낭콩을 밥에만 얹어 드시는데요. 오늘 이 맛있는 강낭콩을 이용하여 강낭콩 후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강낭콩을 고를 때는 콩알의 크기가 일정하면서 윤기가 흐르는 것을 선택하자. 또 선명한 색상을 띠면서 콩 안쪽 흰 배꼽 반점이 뚜렷한 게 싱싱한 강낭콩이다. 강낭콩 후무스 첫 번째 단계. 꼬투리 속 강낭콩을 깔끔하게 분리하자. 깍지가 있는 강낭콩을 고를 땐 껍질이 마르지 않고 촉촉한 걸 고르는데 부러뜨렸을 때 줄기가 남지 않는 것이 신선한 강낭콩이다. 껍질이 있는 강낭콩을 사갖고 오시는 경우에는요, 껍질을 벗기시고 한번 깨끗이 씻으신 후에 물기를 쪽 빼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두고두고 드시면 됩니다. 후무스에 고소함을 더해줄 아몬드는 기름 없이 노릇하게 볶아준다. 샐러리와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 후무스에 찍어 먹기 좋은 채소를 취향대로 준비하면 오케이. 이어서 강낭콩을 푹 삶아줄 차례. 콩만 잘 삶아도 후무스 만들기 절반은 이미 성공이다. 센 불에 삶다 끓어오르면 중간 불로 줄여주는데 삶은 물은 버리지 않고 남겨둔다. 저는 오늘 생 강낭콩을 이용해서 5분 정도 충분히 삶았는데요. 혹시 딱딱한 마른 강낭콩일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불린 후에 잘 삶아주셔야 됩니다. 소스에 새콤한 맛을 더해줄 레몬즙은 꾹 짜주고 볶은 아몬드는 곱게 갈아주자. 취향에 따라 분말의 고운 정도를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 레몬즙과 마늘을 넣고 섞어준 후 삶은 강낭콩, 올리브유, 소금, 후추를 차례로 넣어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갈아준다. 조금 되다 싶으면 남겨두었던 강낭콩 삶은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갈아주는데 우리나라 콩비지와 비슷한 느낌이다. 후무스는 중동 지방의 음식인데요. 병아리 콩을 이용해서 만드는 딥이라 해서 찍어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더 맛있는 강낭콩을 이용해서 후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농도는 약간 뻑뻑한 마요네즈 정도의 농도로 만드시면 됩니다. 완성된 강낭콩 후무스를 준비한 당근과 샐러리에 충분히 발라준다. 단백질 비중이 높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식으로도 안성맞춤인데 채소는 물론 샌드위치나 고기에 곁들여도 고소한 매력이 10분 살아난다. 우리에게 김치가 있다면 중동인들의 식탁엔 감칠맛 나는 후무스가 있다.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건강한 맛과 함께 색깔별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보통 콩은 아이들이 골라내고 잘 안 먹는데요. 오늘은 맛있는 강낭콩을 이용하여 아이들도 좋아할 강낭콩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강낭콩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 콩깍지가 붙어있는 경우엔 잘 밀봉시킨 후 냉장실에서 보관하면 된다. 강낭콩 버거 만들기 첫 단계. 우선 모닝빵은 반으로 갈라 캐스터너츠 모양으로 준비한다. 버거
이거에 들어갈 토마토는 너무 익어 무르지 않은 걸로 골라야 되는데 탱글탱글한 과육 모양을 살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이어서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콩고기 패티의 주인공 강낭콩도 충분히 삶아주자. 오늘 강낭콩을 충분히 잘 삶으셔야 됩니다. 패티를 굽기는 하는데 그때 익지는 않기 때문에 잘 삶아주시고요. 혹시 아이들이 콩의 모양을 보고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 있는 가정에는 잘 으깨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식 패티를 만들어 볼 차례. 고운 면보를 이용해 두부에 있는 물기는 꼭 짜주고 부드럽게 으깬 두부에 삶은 강낭콩, 찹쌀가루, 굴소스와 소금, 후추를 넣은 후 고루 섞이도록 잘 버무려준다. 또 속재료에 끈기가 생기도록 달걀을 넣은 후 잘 치대주는데 반죽을 제대로 치대지 않으면 패티가 찢어지거나 갈라질 수 있다. 오늘 강낭콩 햄버거에는 채식주의자도 드실 수 있게 두부와 강낭콩만 넣었는데요. 혹시 아이들 있는 가정에는 다진 고기나 다진 채소를 넣고 만드셔도 맛있습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준비한 패티를 잘 구워주는데 달걀이 들어가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약불로 조절한 후 앞뒤로 재빨리 뒤집어가며 구워주는 게 포인트. 두부와 콩으로 만든 영양 만점 콩고기. 고기 한 점 없이도 진한 향과 고소한 맛이 살아있는 강낭콩 버거 패티가 완성됐다. 오늘 강낭콩 햄버거에는 아이들이 먹기 좋게 케찹을 올릴 겁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드실 때는 마요네즈에다가 스리라차 소스를 섞어서 쓰시면 맛있는 햄버거 드실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모닝빵에 준비한 재료를 한 장씩 올린 후 케첩을 더해주면 미니 강낭콩 버거 완성! 쫀득한 식감에 씹을수록 살아나는 고소한 맛, 포만감까지 오래가는 엄마표 찐 수제버거. 자연이 준 선물 같은 맛이다. 강낭콩을 섭취할 때는 꼭 익혀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낭콩 안에 렉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강낭콩을 날 것으로 먹으면 구토, 설사 등이 유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덧붙여 렉틴은 붉은 강낭콩에 특히 많으니 붉은 강낭콩은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머니 안 알알이 연결어 있는 보물 강낭콩. 밥 위에 살포시 올려도 또 떡 속에 앙금으로 넣어도 군더더기 없는 달달한 맛에 기분 좋은 추억까지 밀려오는데 바쁜 하루 간단하면서도 속은 꽉 찬 별미를 원한다면 강낭콩 요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 집으로 떠나는 건강 맛지도 자연의 맛이 최고의 손맛이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 노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동년배에 비해서 주름이 너무 많으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목주름은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나이테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목은 근육이 약해서 주름이 생기기가 더 쉬운데요. 특히 고개를 숙이고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 목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목주름을 많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하 좌우로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면 좋겠고요. 또 목엔 피지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습도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베개는 낮을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성인 남성의 경우 8cm, 성인 여성의 경우 6cm 정도가 목주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신체기관 발. 발은 모든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로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 발바닥 근육이나 족저근막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을 족저근막염이라 부른다. 발 밑에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발의 그 형태를 유지하는 아주 탄탄한 근막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염증이 오면은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을 처음에 딱 디디려고 할 때 통증이 심한 걸 느끼고요. 딛고 걷기 시작하면 증상이 좀 호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6개의 뼈를 가진 발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충격을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오래 걷거나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또 과체중에 부하가 실렸을 경우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우리의 발바닥을 괴롭히는 통증,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몸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곳 하면 바로 발을 꼽을 수가 있는데 온종일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발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발 건강이 중요한데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요즘 이 발바닥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정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목주름 이야기하면서 숨길 수 없는 나이테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 발의 유연성도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먼저 이 발에 통증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발 통증은 이제 노화의 과정으로 이제 보통 잘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 발 자체가 한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6개의 뼈가 한 33개의 관절을 서로 이제 연결돼서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 발의 퇴행성 변화가 오는데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발의 그 앞 발의 볼이 뒤꿈치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에 이제 좀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이제 지방층들이 있는데 그 역시 점점 얇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화가 되면은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오는데 특히 이제 고령이신 분들 좀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좀 입원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 일상생활 잘 못하시면은 아킬레스건 단축 현상이 더 많이 와서 발에 문제가 오기 쉽습니다. 이 원인 중에 퇴행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가요? 네, 그 발의 통증은 꼭 발 질환이 아니더라도 한 보행 가능한 뭐 노인들에서 대략 한 4분의 3 정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발에 통증이 옵니다. 근데 이제 50세가 넘으면 한 80%는 이제 발의 질병이 한 가지 정도는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발 뒤꿈치 통증, 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족저근막이 정확히 발의 어느 부위인지 이 점을 좀 짚어보는 게 순서겠죠. 족저근막은 이제 발바닥 맨 밑에 위치한 아주 두껍고 강력한 콜라겐 섬유인데요. 섬유띠입니다. 근데 이제 족저근막의 위치는 이제 발을 만져보면은 이제 발 뒤꿈치 뼈, 이렇게 만져보면 종골이라고 하는 뼈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발가락 5개 끝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내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저근막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행 주기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보행 주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행을 할 때 뒤꿈치가 먼저 이게 땅바닥에 닿고 이제 발바닥이 디딘 다음에 발가락이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행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제 족저근막은 이제 발꿈치가 바닥에 닿는 시점대 좀 가장 좀 느슨한 형태로 이제 돼 있다가 발바닥이 이제 지면에 닿고 발바닥 전체가 이제 균등하게 이제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보행이라는 최종 단계에 들어갈 때 족저근막의 이제 긴장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발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거를 좀 흡수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치 구조를 유지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이렇게 쉽게 들어올릴 수도 있도록 서로 이제 역할을 해서 우리 보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어떤 쿠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게 족저근막염일 텐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족저근막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아프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예. 꼭 뭐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도 그렇지만 의자에서 좀 오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이제 그때 이제 아주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이제 첫 발을 딱 내딛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조금 걷기가 어려워서 멈칫하시는 증상, 심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증상까지 호전 말씀하시고요. 이제 또 그러다가 또 걸으면 또 슬그머니 또 통증이 사라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주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보통 이제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그 염이 생기는 부위는 이제 발을 만져보시면 종골이라고 하는 발바닥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주로 이제 통증이 많이 오는 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생각해 보면 발에 하중이 많이 실릴수록 족저근막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요. 족저근막염의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체중 증가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평발 같은 그런 발 변형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활동이 많고 스포츠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본인의 그런 체력 조건보다 좀 과도하게 좀 사용하신 경우 잘 발생하고 신발 자체가 뭐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신발을 오래 신고 뭐 뛰거나 걷거나 하시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뇨나 만성 질환 있는 분들도 그런 이제 관절염 증상으로 인해서도 같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제로 족저근막염의 유병률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나라 통계는 아직 없지만 한 미국 통계에 따르면 한 10% 정도 발생률은 꽤 많은 비율이고요. 주로 이제 40에서 60대 많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한 1.4배 많다고 보고됩니다. 족저근막염이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말해주셨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로 이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로 알려진 거는 역시 이제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신발에서 원인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여성분들은 주로 뾰족하고 좀 패션이 있는 그런 이제 구두를 신으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족저근막염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이제 발 뒤꿈치 뼈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안쪽 부위에 이제 심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명확한 통증점 이렇게 눌러보시면 상당히 통증이 있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증상이 있으면 1차적으로 그냥 병원에 특별히 안 오시더라도 내가 족저근막염이구나라고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족저근막염이 사실 단독적인 질환인 경우는 좀 드물고요. 다른 질환에 증상의 일부분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셨는데 별로 발에 통증이 호전이 없다 이런 증상을 많이 오셔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질환하고 좀 감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뭐 영상 검사라든가 근전도 검사 뭐 이런 거를 좀 받으셔야 될 겁니다. 좀 다른 질환하고 감별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인분들은 발 뒤꿈치에 있는 그 지방층이 이제 많이 얇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신경병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 건에 문제가 와서 그거랑 좀 오인되는 증상으로 이제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발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중 하나인 족저근막염.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 번쯤은 발바닥 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15%가량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발이 어디가 불편하신 거죠? 양볼하고 발바닥이 많이 아파요. 언제부터 불편하신 거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발이 어떨 때 제일 아프세요? 걸을 때 아프세요? 아니면 그냥 쉬거나 할 때도 같이 아프세요? 걸을 때도 아프고요. 좀 많이 쉬었다가 첫 발을 내딛을 때는 발바닥이 아파요. 혹시 당뇨나 고혈압, 다른 만성질환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고요. 갑상선 저하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면 쉬었다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 뒤꿈치에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이 특징이다.
또 발 뒤꿈치 안쪽 또는 바깥쪽을 누르면 통증이 유발되기도 이 한다. 환자분은 족저근막염 증상은 있지만 발에 무지외반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어서 무지외반증, 즉 발 변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족저근막염입니다. 따라서 족저근막염만 치료해서는 증상 개선을 이루기 좀 힘들고요. 따라서 발에 그 적절한 신발 착용, 그러니까 적절한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도 찾아서 교정을 해줘야 되고 족저근막염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은 오래 걷거나 장거리 마라톤과 조깅 등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 또 슬리퍼 등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에도 근막에 과도한 체중 부하가 전해지면서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죠? 제가 달리기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이쪽 다리 뒤꿈치 쪽 이쪽 부위가 조금 아파가지고 좀 왔거든요. 허리가 뻣뻣하다든가 아니면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뒤꿈치 통증이 많이 달리면 더 아파지나요? 아니면 좀 쉬면 좀 좋아지나요? 달리고 나서 아팠다가 좀 쉬면은 괜찮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아팠어요. 족저근막염은 발의 구조적인 원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전신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발생하기 쉽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이 없고 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족저근막염인데 족저근막염이 올 때 항상 아킬레스 건의 단축이 동반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아킬레스 건의 신전 운동을 반드시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분도 운동할 때 적절한 신발, 운동화 착용과 함께 조금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증상 개선의 효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의 80% 이상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존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 만약 염증이 만성화된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야 한다. 족저근막염은 그 자체가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전신 불균형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신발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 습관에서 좀 규칙을 좀 지키면은 자연히 회복이 잘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이제 문제는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족저근막염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족저근막염이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발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킬레스 건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다리 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절의 변형이 있을 때 부수적으로 좀 따라오는 증상일 수도 있어서 다른 발질환과 동반시에는 호전이 잘 안 돼서 보행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감별해서 적절한 해당되는 질환을 치료를 해야지 족저근막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 유지와 발바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래 걷고 난 후에는 공 등을 이용해 족저근막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손을 이용해 엄지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스트레칭도 도움이 된다. 제2의 심장 발, 우리 몸의 뿌리이자 주춧돌인 발 건강 관리에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앞서 진단 방법까지 짚어봤는데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우선 이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운동을 하실 때는 좀 무리한 운동은 좀 통증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 특히 이제 하이힐을 좀 오래 신고 직업상 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거는 좀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신발은 좀 피하시고 쿠션이 좀 충분한 신발로 이제 바꿔서 일하실 때 신고 다니시면 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이러한 원칙만 잘 지키시면은 한 80% 이상은 한 뭐 1년 내, 적어도 한 1년 내로 그냥 저절로 증상이
개선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항상 중요하게 강조되는 거는 이제 종아리 특히 이제 아킬레스 건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종아리 근육 이제 스트레칭 운동인데 이제 벽을 이렇게 미는 자세를 하면서 이제 아픈 쪽 발을 좀 뒤로 이렇게 빼서 뒤꿈치를 아주 바닥에 정확하게 딱 댄 상태에서 한 10 내지 15초 정도 벽을 이제 미는 동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종아리 뒤쪽이 이제 당겨지는 느낌이 나도록 이제 이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10번 정도 뭐 틈나는 대로 자주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족저근막염의 특징이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프시기 때문에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걷기 시작하기 전에 조금 가볍게 스트레칭을 좀 먼저 하고 걸으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통증 때문에 갑자기 걸을 때 순간적으로 움찔을 하시는 현상을 좀 덜하게 좀 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자가 스트레칭 있을까요? 네, 이 방법은 앉은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아픈 쪽 발을 이제 반대편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아픈 발과 같은 쪽에 손을 이용해서 발가락 부위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발등 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올리시고요. 발바닥에 근막하고 그러면 아킬레스 건이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스트레칭되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반대쪽 손가락으로 단단하게 스트레칭된 부분, 족저근막염 부분을 마사지 해주시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엄지발가락을 감아 올릴 때 갑자기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행하셔야 통증이 좀 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스트레칭 하시면 한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좀 자세를 유지하시고 마사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한 번 10번에서 15번 정도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면 적절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족저근막염의 기본적인 치료법, 자가운동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족저근막염의 이제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이런 앞선 이런 보존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제 특히 이제 걸으실 때 자꾸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에 가해지는 좀 충격 흡수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1cm 정도 되는 뭐 실리콘으로 이렇게 물렁물렁한 이 뒷급을 살짝 올리는 그런 실리콘 패드 같은 걸 넣으면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족저근막 자체에 조금 기능을 보강하는 족저근막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테이핑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쓰면은 이제 신발을 착용하고 걸으실 때 좀 발의 통증이 완화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테이핑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좀 오래 걸을 때 하고 다니시면은 피부 문제, 뭐 알러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장시간 하는 건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위상상의 문제가 있어서 테이프를 좀 자주 갈아서 좀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약물적인 치료도 있겠죠? 이 보존적인 방법, 이제 별 증상이 개선이 없고 너무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는 족저근막의 이제 급성 파열이라든가 저 그 뒤쪽에 있는 뒤꿈치에 있는 지방층의 좀 위축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최대한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주사 효과는 대략 한 2주 정도, 알려진 문헌에 한 2주에서 3주 아주 단기간 쪽에 통증 효과는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효과는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해볼 수 있는 다른 치료로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의사항 안 지키시고 만성화되면 이제 사실 치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오셔서 원인도 빨리 찾아보시고 그래야 이제 증상 완화가 이제 만성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발 뒤꿈치 통증이 물론 족저근막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 때문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치료에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좀 말라가거나 발에 변형이 있을 때 특히 이제 또 발목 같을 때 좀 힘이 이상하게 없거나 더 중요한 건 이제 만성 질환, 당뇨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 이상하게 발에 통증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동반된 질환이 없나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족저근막염 말고도 발꿈치에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거는 족저근막염이 발 뒤꿈치의 통증이지만 이제 족저근막염하고 가장 많이 유사한 게 이제 아킬레스 건염, 그다음에 이제 후경골근의 기능 부전이 왔을 때,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에 지방 패드가 이렇게 위축이 될 때 아주 비슷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아킬레스 건염, 이 질환은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아킬레스 건염은 이제 좀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발의 뒤에 종골이라고 하는 부위에 이제 그 부위에 생기는 이제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이 있고요. 거기보다 살짝 한 2 내지 6cm 위에 상부에 이제 발생하는 비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이 있습니다. 이제 비부착부 건염 같은 경우에는 발 뒤에 이렇게 딱딱한 부위에서 아킬레스 건을 따라서 한 2 내지 6cm 상부에 생기는데 이건 대부분 다 이제 운동을 좀 심하게 하셔서 생기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운동을 좀 쉬시면서 소염 진통제 복용하시고 뭐 냉찜질 하시고 그다음에 아킬레스 건의 이제 신장 운동,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증상이 이제 호전이 잘 되는데, 이제 부착부 건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부분 이제 길이가 짧고 뭐 장화같이 이렇게 타이트한 신발을 신었을 때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운동을 줄인다는 문제보다는 신발 자체를 잘 선택해서 신는 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걸 모르시고 계속 신던 신발을 신거나 타이트한 신발을 신으면 이건 아무리 약을 드시건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건 계속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바닥에 통증이 있을 때 족저근막염과 감별해야 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또 앞서 말씀하신 질환 중에 후경골근 기능 부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질환일까요? 이제 후경골근 기능 부전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평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후경골근 기능 부전은 보통 이제 후천 쪽으로 오는데, 이제 이 후경골근 기능 부전이 있으면 이제 후경골근에 염증도 오고 주변에 있는 족저근막에도 염증이 오고 또한 이제 아킬레스 건에 또 염증도 오고 단축이 오기 때문에 모든 증상이 다 통틀어서 다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는 뭐 그냥 간단한 뭐 신발 조절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겠지만은 점점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예전처럼 좀 딱딱한 보조기, 플라스틱 보조기 형태를 사용해서 발의 움직임을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통증 조절을 해야 합니다.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 중에서 발 뒤꿈치 지방 위축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발 뒤꿈치에 있는 지방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이제 노화의 한 과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발바닥을 만져보시면 발바닥에 이렇게 도톰하게 지방층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지방 조직이 노화가 되면은 이렇게 위축이 오는데요. 지방층들이 점점 얇아지면서 그러한 쿠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사실 이제 그 기능이 위축이 되면 이제 점차 소실이 돼서 발이 아파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 나도 이런 게 있나 한번 뭐 궁금하시면 이렇게 발을 만져보시면 됩니다. 발을 만져서 보통 별 특별히 문제 없으신 분들은 통통한 살이라고 보통 그냥 살이 아니라 이제 그 지방들이고요. 이게 통통한 이제 그런 조금 쿠션 있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심하신 분들은 아마 뼈가 자체가 바로 이렇게 만져져 딱딱한 뼈가 만져진다. 그러면 아 내가 그게 있구나. 이것도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두터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굉장히 그게 딱딱한데 그 굳은 살 때문에 또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제 그 굳은 살 자체가 이제 그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발에 가해지는 이제 압력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굳은 살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지방 위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발의 압력에 변화가 오는 건 아니지만 굳은 살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내 발의 압력에 정상적인 분포가 좀 이상하구나 하는 거에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족저근막염을 포함해서 발바닥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설명해 주시면서 신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구두 신을 때 보면 네. 이게 발에 딱 맞거나 볼이 좀 좁아야 이게 맵시가 나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무래도 발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볼이 좁은 신발, 작은 신발은 안 좋겠죠. 예. 네, 이제 발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발은 점점 노화가 진행되면은 뒤꿈치 쪽보다는 발 앞쪽이 점점 넓어집니다. 네. 그리고 발은 아침하고 저녁하고 발 사이즈가 틀려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꽉 죄는 신발이 왜 나쁘냐 물어보시면 사실 꽉 죄는 신발은 족저근막 자체의 역할도 좀 제한을 시키고, 왜냐하면 이제 발 뒤꿈치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밑창이 좀 단단한 신발들, 보통 이제 구두가 그렇겠죠. 구두 그런 게 밑창이 단단한 신발 같은 경우에 특히 뒷굽이 낮으면 발 뒤꿈치 통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네, 그 충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발 자체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런 작고 좁은 신발보다는 조금 볼에 여유가 있는 신발이 통증을 제어하는 데 좀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발은 오전보다 오후 크기가 커지고요. 그래서 보통 신발을 구입하실 때는 아침에 구입하시지 마시고 오후에 구입하시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조금 발 사이즈가 좀 커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상태의 발에 맞는 신발을 이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은 발에 신발을 고르실 때 발의 길이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데 발의 볼의 넓이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신발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발 제일 긴 길이를 기준으로 하셨을 때 적어도 내 엄지손가락에 하나 정도는 여유가 있는 신발을 찾아서 신으시는 게 내 발에 맞는 신발입니다. 자, 오늘 이 족저근막염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매일같이 내 발을 한 번씩은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발에 염증 같은 뭐 티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굳은 살, 그리고 이제 무좀 같은 게 오면은 이제 그런 염증 변화가 심하면 발에 뭐 궤양이나 이런 걸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 합병증을 만들 수 있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 통증이 있으면 이제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한번 전문의 진료를 한번 보러 오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족저근막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작업을 할 때 신는 장화가 족저근막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요. 그 이제 장화의 문제는 이제 주로 이 장화 역시 이제 꽉 발을 이렇게 쥐는 형태의 그런 이제 신발이기 때문에요. 장시간 착용하면은 이제 충격 완화가 잘 안 돼서 발이 이렇게 넓게 퍼져야지 저희가 이제 입각기라고 하는 발을 디뎠을 때 발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좀 줄일 수 있고 발의 피로를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 유발하기 쉽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발바닥이 뜨거워진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로 이런 경우는 이제 평발과 같이 이제 변형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무지외반증이 동반돼 있는 분들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네. 이거는 특히 이제 이런 환자분들은 특히 발 볼도 넓어지고 발의 둘레도 넓어지는데 기존에 있던 신발을 착용하실 때 그 신발에서 이제 꽉 앞 발이나 볼이 이렇게 조여지기 때문에 이제 발가락 그 앞쪽에 있는 뼈 사이에 지간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지간신경이 같이 눌려서 족저근막염과 같이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도 있고 지간신경이 자극될 때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한 증상입니다. 이번 질문은요. 발 뒤꿈치 통증은 통풍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건 OX 어느 걸까요? 이거는 O입니다. 통풍이 주로 이제 요산 나트륨이랑
이 결정이 이제 우리 저희 몸 안에 있는 관절 부위에 이제 활액막에 이제 침착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보통은 한 50% 정도는 첫 발병 때 이제 엄지발가락이 많이 와서 대부분 이제 엄지발가락이 통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발목이나 발목 관절 여러 군데 다 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평소에 걸을 때 까치발로 걸으면은 족저근막염 예방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X입니다. X요. 아킬레스건의 근력 강화 운동이긴 하지만요. 이제 오히려 이제 아까 말한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거나 해서 발생한 족저근막염 증상에는 도움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족저근막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평발이라고 합니다. 혹시 평발은 유전이 되는 건가요? 네, 평발인 분들은 오랜 시간 걸으면은 발이 쉽게 피로한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가족력 있다고 좀 저는 들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원인은 후천적인 겁니다. 아, 후천적이요? 네, 선천적이지는 않고요. 이제 후천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알려진 연구 결과는 대부분 이제 잘못된 신발 착용으로 인한 변형, 그 다음에 뭐 관절염이나 류마티스로 인한 발 관절의 변형 때문에 오는 후천적인 경우가 제일 많다고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나 유전적인 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무릎 수술하고 6주가 지나서 걸으니까 무릎은 안 아픈데 발이 아프다고 해요. 왜 그러죠? 네,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무릎은 통증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발이 아프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시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노화의 한 원인으로서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잘 오는데 특히 이제 일상생활을 잘 하시다가 뭐 지병이 생겨서 병원에 좀 입원 생활을 오래 하신 경우, 뭐 수술을 하시거나 이럴 때 이제 오래 누워 있으면 아킬레스건 단축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디딜 때 발이 아프거나 종아리가 당기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종종 이제 재활치료 하러 오셔서 오래 침상생활을 하신 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끝으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족저근막염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이제 마치 이제 족저근막염은 이제 발꿈치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제 뭐 비유를 드리자면 아주 이제 엉켜 있는 실타래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대부분 족저근막염이 단독적인 질환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젊은 분들에게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이 자체가 하나의 증상 또는 다른 연관된 질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내원하셔서 진찰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하나씩 둘씩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서로 엉킨 실타래 문제를 잘 풀어 나가야지 증상에 좀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 뒤꿈치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왔을 때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설명드린 것처럼 자가 진단법이나 운동을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한번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침까지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이정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족저근막염은 생명과 직결된 질환은 아니지만 이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의 질을 확연히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자주 해주고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편한 신발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나타난다면 평소 내 운동량과 생활 습관을 한 번 더 꼼꼼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